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CFO 출신의 CEO가 늘어난다라는 네.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CFO 출신이 CEO가 된다라는 거를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통 CFO는 재무 담당이잖아요. 예. 파이낸셜 오피셔니까. 재무 담당들이 CEO로 그 기업 어떤 기업의 CEO로 바뀌었다. 네. CEO 바뀌었는데 CFO 출신이 들어왔다. 우선 그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FO들은 주로 재무 구조 개선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 업계 내에서는 칼잡이, 이 구조조정 하려고 들어오신 거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수장이 그 기업의 CFO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선 공격적 경영보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일으키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축은 CFO가 들어오면 그전에는 굉장히 방어적이었거든요. 최근의 축은 M&A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 이렇게도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CFO의 역할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별로 네. CFO의 중요성도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요즘에는 이 기업에서 CFO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그럼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우선 그 CFO의 시대 변화를 보면 네. 그 두 번의 금융 위기가 크게 변화를 시켰어요. 하나는 97년도에 외환위기 이전과 그리고 크게는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이렇게 바뀌었는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옛날에 명동에 가면 월급 전날 되면 네. 007들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낮에 사무직 직원들이 있었어요. 007 가방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어음이 자석 들었어요. 그 현금화를 지켜야 되니까 그 어음을 들고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를 지켜서 이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이게 이제 70, 80년대 일정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팀이라고 하는 것은 돈 끌어오고 돈 관리하고 이 정도 일이었는데 이 IMF를 딱 맞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IMF는 국제금융기구가 국제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회계 시스템을 국제 기준,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보시면 IMF 이후에 보면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한다거나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한다든지 외자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의 담당이 또 CFO였어요. 그래서 내부 회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방지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08년 서프라임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의 성장 동력이 뭐냐 하면 열심히 R&D해서 자체 기술 개발해서 잘 만들어서 수출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08년 이전만 해도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벤치마킹, 글로벌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만 가면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전후로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넘버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따라가서 하는 기업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미국 기업들처럼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CFO입니다. 그러니까 CFO분들이 예. 우리가 이 회사 하나를 M&A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팀이 구성되느냐. 로펌 그리고 CF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로펌 그리고 또 외부 컨설팅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M&A 시장이 열심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CFO가 이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네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데까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총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CFO들이 CEO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기업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원래 재무팀은 크게 네.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 자금팀이 있고 회계팀이 있는데
자금팀은 돈 끌어오고 돈 맡기는 곳. 네. 그죠? 기업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려오고 돈이 남으면 은행에 맡기면서 돈 관리를 하는 팀. 네. 회계팀은 말 그대로 뭐 회계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회계를 해서 계열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고 계열사들 성적표를 만드는 곳이고 또 하나가 이제 세무그룹. 원래는 자금, 회계, 세무로 이루어진 게 이제 그 CFO인데 네. 지금은 그 이 세 업무가 또 한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신규 투자하고 M&A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 결국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이 M&A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FO들이 2008년 이후, 2010년 이후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그분들이 요직에 이제 앉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딩 멤버 중에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있는데 네네. 사내이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분이 대표이사와 CFO. 그래서 CFO 역할이 커진 겁니다. 이 CFO의 역할이 이제 커지다 보니 CEO 자리까지 이제 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질 같은 것들도 시대상에 맞게 좀 변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뭐 꼼꼼하고 돈 관리 잘하고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뭐 리스크 어치 잘하고 이 정도가 CFO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 CFO의 역할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 건데 최근에 제가 그 몇몇 인터뷰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예. 삼성그룹의 최도석 CFO라고 전 CFO가 있었어요. 이분이 CFO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 리스크 관리도 있고 재무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딱 한 가지 와닿는 게 보통 기업에서 CEO의 역할은 뭐냐면 CEO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죠. 비전을 제시하고 보통 5년, 10년의 미래를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게 CEO 역할이에요. 그 임원들의 역할은 뭐냐? 당장 내년에 우리 올해 뭐 먹고 살 건지 열심히 뛰는 거죠. 네네. 자기 역할에 대해서 뛰는 거면 요 1년과 5년, 10년 사이에 갭을 누가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갭을 메꾸는 역할이 CFO입니다. 아, 그러니까 먼 장기적인 비전과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채널을 만들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구체화하는 구체화시키고 역할을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A가 필요한지 뭐 기업 내부의 투자가 필요한지 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고 하는 게 CFO 역할이다 보니까 지금은 CFO 역할이 그 CEO 역할 못지않게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CFO 출신의 CEO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의 어떤 분들이 이 CFO 출신의 CEO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CFO 출신들은 네. 오너가 있는 그룹들에서는 CFO 출신들은 아무래도 금고직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음막 뒤에 숨어서 그 오너들을 보좌하고 오너들을 뭐 부전일도 하고 옛날에 보시면 뭐 대신 감옥도 가고 이런 데 많이 했죠. 예. 근데 최근에 CEO들이 전면에 많이 나셔오는데 먼저 삼성그룹을 보시면 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가 세 개 크게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네. 삼성 SDI 그리고 SK온 네.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두 곳의 수장이 공교롭게 다 CFO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삼성 SDI가 최윤호 사장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예. 이분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하셨죠. 대표적인 삼성그룹 내의 정통 CFO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삼성 SDI로 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 CFO가 갔을까? 내부 다직에 들어갔구나. 내부 다지기.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도 갑자기 그 권 부회장이 CEO로 간 것은 정통 CFO 출신이거든요. 그분도 LG 에너지솔루션 막 성장하는 회사에 한 번 더 타직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타직에 들어가면 수익성은 좋아진다. 보통 CFO가 들어가면 당해년도나 그 다음에 수익성은 좋아진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금융계통의 전영묵 그 삼성생명 대표하고 네. 삼성증권의 장석훈 대표도 모두 CFO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김대한 삼성카드 대표는 삼성생명 CFO를 맡았기 때문에 현재 삼성그룹의 금융 3사 생명, 증권, 카드는 모두 CFO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 회사 물론 금융기업이긴 하지만 요즘 최근에 그 대기업도 그렇지만
금융계 쪽에서도 정권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도 CF 출신이 되게 등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융위기나 리스크 헤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관리를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그렇지 않은 기업이 CFO 출신들이 앉았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코드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기업에 뭔가 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려고 더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금융사 쪽도 CFO들의 대거 전면 등장이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 중 또 하나 되겠습니다. 금융사까지도. 네. SK그룹도 궁금한데 SK그룹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CFO가 있지만 없다.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 거죠? SK그룹은 전통적으로 CFO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 재무부문장. 역할은 그럼 CFO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재무부문장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역할은 CFO 역할인데 네. SK는 뭐가 빠졌느냐? M&A를 별도로 담당합니다. 아, 담당하는 또 그렇죠. 역할을 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SK그룹에 보면 SK 스퀘어나 주 SK 유 역할은 투자를 하는 기업을 바꿔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하는 별도의 분들은 따로 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CFO라는 거를 이제 재무부문장 이쪽은 재무 맡아라라고 해서 CFO를 했는데 보시면 다 재무부문장이에요. 재무부문장이고 이번에 그 작년에 SK그룹의 인사를 보면 사장 승진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저기 재료에 있는 이성형 재무부문장입니다. 저분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네. 저는 SK그룹의 이성영 부사장이 이제 CF로 사장 승진을 한 것도 SK그룹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코드를 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SK그룹의 재무 구조를 보면 SK하이닉스의 적자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IPO를 계속 누락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SK그룹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지를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SK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ENS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CFO 명칭을 또 쓴다고?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죠. 아, 그거는 어떤 그래서 의미가 건가요?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재무부문장 명칭을 계속 쓰다가 이번에 CFO 역할로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네. SK ENS는 아까 그 M&A 하는 이런 부분까지 CFO 역할로 넣겠다는 이제 코드를 그 인사 코드를 읽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것도 한 코드를 읽히고 현재 다른 지주사 이제 SK와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모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재무부문장 혹은 경영지원실장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담당하는 M&A를 담당하는 거는 투자지원센터장이라고 별도 명칭을 쓰고 있는데 SK ENS가 CFO 명칭을 한다는 것은 그 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 부분이 같이 맡기겠다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들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G그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LG그룹 역시 CFO 출신들이 CEO로 전진 배치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인물들이 좀 나와 있나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배터리 네. 지금 성장하고 2차 배터리 수장에 권영수 부회장이 앉으셨죠. 권영수 부회장은 전통 CFO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주 LG에서부터 LG그룹에 뭔가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다 갔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LG 디스플레이 CEO 하셨고 구조조정할 때 필립스하고 갈라질 때 그리고 LG 화학도 맡으셨고 그리고 뭐 LG U+, 하여튼 권영수 부회장이 갈 때마다 사실은 업계 내에서는 재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다른 별명이 칼잡이였다. 구조조정 전문가. 그걸 하기 위해 가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목할 수 거군요. 없었죠. 그리고 권영수 부회장이 가서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2년 전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를 갑자기 교체를 했거든요. 권영수 부회장으로. 그때 교체 이유는 사실은 미국 GM사하고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아니 그 사고 문제로 인해서 1조 가까운 배상금을 아, 물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기존 CEO는 내보내고 그걸 이제 단둘이 하기 위해서 권영수 부회장이 가셨는데 지금 권영수 부회장은 내부 단속과 함께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권영수 부회장이 다음 바톤을 넘겨줄 때는 굉장히 안정된 회사로 상태에서.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예. 또 다른 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 정호영 대표인데 사장인데 이분은 그 권영수 부회장하고 사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주 LG에서 같은 재무 담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권영수 부회장이 쭉 같이 키워온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맡았던 LG 디스플레이 수장으로 정호영 사장을 다시 앉혔고 예. 그래서 작년 인사 때 권영수 부회장이 뭐 부회장 그만두시면 같이 그만둘 사람까지 이렇게 정도로 왜 그런 이유가 왜 어, 나오죠? 그 라인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 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두 분은 밀접한 같이 밀접하게 관계가 다녔다. 있다고. 그리고 LG CNS의 김영섭 그다음에 디에노의 이동훈 모두 CFO 출신이라서 그룹으로 따지면 CFO 출신의 그 대표가 가장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LG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FO 가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CFO가 자금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금줄에는 많은 비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임원들의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여성 임원들이 가장 없는 직무 CFO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오너가 있는 대기업 중에 여성 CFO가 있는 기업은 딱 이번에 승진한 LG 그룹의 딱 한 분 빼고는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성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CFO는 자금줄을 쥐고 있고 오너와 아주 밀접한 컨피덴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성 그 CFO가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포스코 그룹도 네. 이 CFO 출신 임원들의 약진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포스코 그룹은 사실은 혁신이었죠.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의 회장은 늘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항상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 현재 최종우 회장이 처음으로 비엔지니어 출신의 회장이 된 거예요. 굉장히 파격이었죠. 최종우 회장이 9대 회장인데 1대부터 8대까지는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금속 쪽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예. 최종우 회장은 재무 전략 기획 분야의 전문가신데 원래의 최 회장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으셨죠. 그리고 이 최정우 회장이 맡으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포스코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케미칼 그 기반을 만든 게 최정우 회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철강 중심의 그룹에서 비철강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데 가장 역할을 하신 분이 최정우 회장이거든요. 그 이전에 그 포스코 그룹에서 CFO 출신으로 있었던 분은 한 세 분 더 있었는데 네. 이분들은 뭐 이동희 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이나 돌아가신 최종태 전 포스코 경영권 대표이사도 CFO 출신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계열사 정도에 맡으셨고 최정우 부회장처럼 전면에 나서서 CFO가 철강 중심 기업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인사에서도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이 CF 출신의 CEO 선호에 대한 배경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유통업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3사 CEO 어떤 분이 이제 작년 한 해 경영을 더 잘했는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삼국지죠. 삼국지. 그렇죠. 네. 예. 잘 아시듯이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삼국지인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작년은 실적이 그나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엔데믹도 있고 보복 소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적은
그 작년에 사실은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백화점 실적을 견인한 것이 명품이었다면 네. 작년은 재밌게도 패션 쪽이었어요. 명품이 아니었나요? 네, 명품도 일부 있었는데 주도를 한 것은 패션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그 작년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였고, 이 백화점 3사 대표가 현재 그 그 롯데에는 정준호 그리고 신세계에는 손현식 사장. 손영식이고 예. 현대는 김현종인데 예. 정 대표와 손영식 대표님 이 두 분이 업계 내에서 유명한 일화가 두 분이 삼성그룹 입사 동기입니다. 삼성이요. 네, 정확한 신세계 입사 동기예요. 신세계. 그렇다면은 정준호 이 지금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이제 롯데로 그렇죠. 가게 신세계에서 20년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정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 쪽 전문 쪽으로 있었고, 네. 이 손영식 대표 같은 경우는 신세계 면세점 쪽. 뭐 출처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신세계 출신으로 현재 롯데와 신세계를 맡고 있어서 이게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도 같은 해에 대표자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쟁이 되게 이제 재밌는데 네. 먼저 정준호 대표를 보면 이분은 신세계 10년 이상 계시다가 2019년도에 롯데 GF8로 영입이 됐거든요. 롯데 GF8이 뭐냐면 롯데 패션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계속 계셨기 때문에 패션 담당인데 이분의 미션이 뭐냐면은 그 롯데 그러면 약간 명품의 이미지는 적고 그냥 백화점 이미지. 신세계는 명품이 많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롯데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 최초로 백화점에 이 정준호 대표를 스카우트한 다음에 명품으로 바꿔라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사람 정도를 신세계에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분이 누구냐, 세 사람이 누구냐면 조영주 상무라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해외 명품 담당했던 상무를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이성희 신세계 경기 지점장도 데리고 오고 안성호 신세계 디자인 담당 데리고 와서 리뉴얼을 합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롯데백화점이 처음 두 번째로 매출 2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준호, 그러니까 일단 롯데그룹에서 정준호 대표를 앉힌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의 명품화를 시켜라라는 이 미션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롯데는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 좀 더 아마 리뉴얼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신세계 손영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원래 명품 쪽 출신이에요. 그 DFL 쪽에 면세점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김일성 물러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데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네. 재작년 10월달에 복귀하는데 복귀하자마자 고급화 전략을 더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명품 브랜드라 불리는 그쪽 매출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에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합격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신세계의 명품 전략에서 이번에 또 다른 전략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또 미션을 새로 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루이비통 회장 들어오셨을 때 뭐 백화점 3사 회장들이 다 줄줄했고 이 대표들이 다 보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품 시장의 각축진을 놓고 또 어떤 게 벌어질지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은 현재 김영종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맡고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더 현대입니다. 별명이 더 현대예요. 왜냐하면 예. 여의도의 더 현대 서울을 기획하고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화점 그러면 기존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좀 돈 있는 분들이 가는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좀 아주 강했는데 예. 이분은 MZ 세대를 끌어들인 백화점에 머물게 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공간을 포기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시간을 늘려서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폈는데 그게 먹혔죠. 그게 여의도의 더 현대 서울이고 작년에 더 현대 서울이 올해 초 누적 매출이 8천억이 넘었는데 작년 연매출이 9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조 매출이 당연히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더 현대 서울 가보시면 많은 공간들을 다 비웠잖아요. 맞아요. 공원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어떻게 소비 패턴이 바뀌는,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은 신세계가 온라인 쪽에 롯데백화 두 곳이 온라인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네. 더 현대는 역방향을 간 거죠. 오프라인에 조금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이 더 현대 서울로 탄생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고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화점 내에서 고객들이 스테이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더 현대 서울이 압도적이고 그 스테이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현재 방증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고객의 타임쉐어,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을 누가 더 확장하는가에 대한 포커싱을 한 것이 김영중 대표의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먹혔고 현재 그 대구 현대백화점도 더 현대대구로 바꾸고 아, 바뀌었군요. 이제 바꾸려고 지금 리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도 더 현대 광주를 해서 대표적인 현대백화점의 이미지를 MZ 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 사실은 그래서 백화점 3사의 전략들이 각기 다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패션 쪽 출신이다 보니까 패션 쪽 감각을 가지면서 좀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대 롯데백화점의 급선무고 그러니까 신세계는 그 손 대표가 결국에는 이 미션이 뭐냐면 현재의 그 고급화 전략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숙지가 되고 김영종 현대백화점 대표는 더 현대 서울의 이런 성공 전략을 다른 백화점에 어떻게 투여해서 이것을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의 차별화를 지키면서 유통해서 강제로 갈 수 있을까라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백화점 3사의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사의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오는데 네.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분기 실적은 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 하향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와인 여행 유통사들이 와인이나 여행 같은 사업 목적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다 추가를 지키는 게 특징이에요. 이마트는 원래 그 와인 쪽 와인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김용진 부회장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롯데는 2년 전에 보틀벙커라고 국내에서 가장 큰 400평 규모의 와인 전문 벙커를 만들었거든요. 잠실에다가. 네네. 근데 그에 맞서서 신세계도 스타필드에다가 주류 판매점 전문 대형 주류 판매점 만들고 이마트는 전국에 YMO라는 매장을 다 별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그 하는 게 특징이고 현대백화점은 재밌게도 여행업하고 화장품업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굉장히 좀 수축되어 있는 그 여행 뷰티 시장을 이제 확장을 백화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을 2021년부터 현대 서울에다가 론칭을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뭐 비건 뭐 뷰티 뭐 이런 쪽을 해서 빅클린이라는 사업을 이미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특징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하이마트에서 재밌게도 하이마트가 NFT 발행 판매 중개를 신고를 했어요. 중개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발행 중개. 온라인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분입니다. 역시 롯데는 아직까지 온라인 쪽에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직 안정에도 조금 변화를 줄 것 같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유통 3사들이 지금 뭐 이 경영 환경이 계속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강생희 롯데마트 대표 사내이사를 재선을 하면서 주장을 신경 썼지만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또 강희석 사내이사 재선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현대백화점만 신규 선임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대표로 지금 유지하면서 현대백화점 쪽에 또 이 정지영 영업본부장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면서 올해까지는 아마 2년 전에 바뀐 수장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안정화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팬데믹까지 끝나고 구조정도 했고 올해까지 보면서 이 백화점 3사들의 수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년에 신사업을 어떻게 역할을 내는가에 따라서 또 이분들의 명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인사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해석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CEO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